계속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조금 전에 옥텟 규칙까지 해서 이 다른 말로 8전자 규칙이라고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맞죠? 자, 이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앞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불안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쪽은 안정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럴 것인가? 앞서 각각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의 개수만큼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그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그 원소가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몇 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자들은 원자의 근처에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을 때 이 전자들이 아무 데나 막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때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소는 원자핵이 있고요. 이 안에 양성자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자가 몇 개? 한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자 하나가 원자의 근처에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원자 번호 2번 헬륨은요.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몇 개?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전자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원자 번호 3번부터 해서 점점 원소의 전자들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양성자가 있고요. 원자 번호 3번 리튬은 전자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3개가 여기 첫 번째 궤도에 2개가 딱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1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각각 전자가 존재하는 요 궤도를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전자 껍질에는 정해진 수만큼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의 수가 최대 2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를 채울 수 있는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 네 번째 전자 껍질로 가면은 전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자를 안쪽부터 차례차례 배치를 했을 때 그 가장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또는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의 뜻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원자가 전자랄지 최외곽 전자랄지 굳이 그걸 구별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원자가 전자가 이 가장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장 바깥쪽에 채워진 원자가 전자의 수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다라는 규칙이 바로 옥텟 규칙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밖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이때 2개만 채우면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헬륨은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2개를 딱 채우고 있으니까 안정한 거야. 근데 수소는 하나밖에 안 채우고 있죠. 몇 개가 부족하죠? 1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겁니다. 리튬은 전자가 총 3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다가 2개를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하나를 채웠죠. 그지? 그랬을 때 얘는 원자가 전자가 아니야.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몇 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 그러니까 1개밖에 안 채우고 있으니까 몇 개가 부족해요? 7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일 원자 번호 10번 네온이라면요. 전자의 수가 총 몇 개? 10개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2개 채우고 남은 전자들 두 번째 채우기 시작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총 10개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로 총 8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안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렇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수가 8개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요. 원자 번호 2번 헬륨. 물론 얘는 2개지만 그냥 그렇게 볼 겁니다. 헬륨.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0번 네온.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8개 채우죠. 그 다음에 아르곤. 원자 번호 18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또 8개를 채우니까 역시 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원소들은 모두 안정해지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개예요. 정말 여러 개인데 그 방법 중에서 우리는 앞서 선생님이 적어놨던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볼 겁니다. 공유결합은요. 자신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들이 있겠죠. 그죠? 내가 지금 몇 개가 부족해. 그러면은 그 전자를 빌려올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에게서나 전자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즉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소랑 공유 전자쌍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공유 전자쌍. 오케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숙제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숙제를 막 하다 보니까 절반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냥 일단 학교에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분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라? 매번 숙제 검사 안 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숙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숙제 검사를 딱 하고 와요. 근데 숙제를 다 한 학생들은 통과를 하는데 숙제를 못한 학생들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나는 숙제를 반밖에 못했거든.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옆에 분단을 봤더니 내 친구 하나가 또다시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요 녀석도 숙제를 반밖에 안 한 거야. 그런데 나는 앞에서부터 절반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절반부터 뒤에만 절반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절반씩밖에 못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줘. 이럽니다. 숙제를. 그래서 친구가 한 숙제를 딱 가지고 내 거와 함께 선생님한테 동시에 내요. 그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쓱 보더니 응? 통과?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십니다. 난 살았죠. 맞지? 근데 내 친구는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숙제와 함께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내가 했던 처음부터 절반까지 그리고 자신이 했던 절반부터 끝까지 그거를 선생님한테 내므로써 역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나도 절반을 했고 친구도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 두 개를 모으니까 하나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 따라서 전자가 몇 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자 껍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얘가 안정해지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 부족하죠? 1개가 부족해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주변에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야, 너도 불안정하고 나도 불안정하니까 우리 안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함께 쓰자.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짝을 지어주게 되면은 요 수소도 2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요 수소도 2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즉 묶어본다면은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수소는 각각 전자 하나씩을 내놓아서 이렇게 2개가 묶여있는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은 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공유 전자쌍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때 요 공유 전자쌍 하나당 선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셔요? 이랬을 때 요 결합을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족한 전자만큼 남과 함께 쓰면서 그 수를 채워나가는 결합 방법. 그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면서 이때 얘네들끼리 전자쌍을 딱 하나만 만들어서 결합하는 경우를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결합? 단일결합. 되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산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이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산소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2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전자껍질에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6개 가지고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왜? 전자 몇 개 부족합니까? 2개. 그렇죠. 2개가 부족합니다. 어딘가로부터 전자 2개를 빌려오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마침 주변에 또 다른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일단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6개. 둘, 셋, 넷, 다섯, 6. 됐니? 역시 2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2개 부족하고 너도 2개 부족하니까 우리 서로 2개씩 빌려주자. 그래서 내가 2개를 내놓을 테니까 너도 2개를 내놔. 그러면서 요렇게 짝을 짓고 요렇게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산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공유전자쌍을 몇 개 만들죠? 2개를 만들죠. 그러면서 산소와 산소 사이에서는 2번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쪽 원자도 10개, 이쪽 원자도 10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누군가로부터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가 부족하다고 남한테 그냥 무조건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개수만큼 남에게 나도 빌려줘야 됩니다. 얘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를 빌려주는 거예요. 산소는 2개가 부족하니까 남한테 2개 빌려주고 또 2개를 또 다시 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서 두 원자 사이에 한 번 결합되면 단일결합, 2번 결합되면 이중결합.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소를 볼까요?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 7번이죠. 그지? 그럼 질소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빼고 그 다음 전자껍질에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겠죠. 자,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몇 개 부족해요? 3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만일 옆에 또 다른 질소가 있고 이 질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 3개씩 부족하지. 내가 3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3개 내놔. 그래서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모두 8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질소와 질소 사이에서는 공유전자쌍을 몇 개 만들죠? 3개 만들죠. 그래서 3번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결합? 3중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됐나요? 이런 모든 결합들,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모두 다 공유결합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원자 사이에 4번 결합하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단일이 있고 이중이 있고 삼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원자끼리도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원자끼리도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경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몇 개? 6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전자를 6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2개가 부족하죠. 아, 어디선가 2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보니까 주변에 수소가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야, 빌려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하나 띡 내놓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수소는 이제 2개 채웠으니까 안정하지. 끝이거든? 근데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하나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주변에 또다시 수소가 이렇게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야, 너도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묶어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수소 모두 만족하죠? 산소 8개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녀석이 바로 수소 2개, 산소가 하나 있다. 이때 1은 생략하고 H2O라고 적는 물입니다. 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도 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각각의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원자 상태는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공유결합을 통해서 원자가 분자로 바뀌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저 전자들 막 저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저걸 표현하는 좀 더 쉬운 방법들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때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총 전자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그 방법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 수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에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죠. 첫 번째 2개 채우고 두 번째 몇 개? 하나를 채우죠.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그러면은 이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는 원자과 전자 하나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하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점을 찍을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원소기호 옆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줄 겁니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란 뜻이야. 알았니? 자, 그 옆에 있는 베릴륨은요?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예요. 그죠? 총 4개 전자 중에서 2개 채우고 그 다음 바깥쪽에 2개 있을 테니까. 그럼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2개. 됐어요? 붕소는 3개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찍어주면 됩니다. 탄소는 몇 개일까요? 4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질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5개죠? 그럼 5개를 표현할 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찍은 다음에 하나는 요 옆에다 또 찍어줍니다. 5개. 알았어? 산소는 잘 봐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찍어줍니다. 플로린? 원자과 전자가 7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찍어줍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전자를 2개씩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점을 막 찍었는데 점을 찍는 위치들이 있죠. 맞죠? 그리고 찍는 순서가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때 이렇게 전자가 4개 이상, 원자과 전자가 5개부터는 이렇게 꼭 2개씩 묶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7개가 부족하다는 거, 얘는 2개니까 6개, 얘는 3개니까 5개, 얘는 4개 있으니까 4개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지. 얘는 요거 빼고 하나, 둘, 3개 부족하다. 얘는 요거랑 요거 빼고 하나, 2개 부족하다. 얘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빼고 하나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 공유 전자쌍을 하나밖에 안 만든다 그랬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은 수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수소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전자쌍을 2개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쓸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가르쳐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저런 표현 방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도리어 이게 더 편합니다. 줄 그어주는 거. 알았니?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페이지 46쪽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요 정도까지 개념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옆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47쪽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공유결합의 종류와 색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두 원자 사이에 한 번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결합될 수도 있죠. 맞지? 그랬을 때 그 결합들을 무슨 결합?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었죠? 얘는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릴 거고 이중 결합은 2개, 삼중 결합은 3개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때 요 결합들의 결합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합력. 얼마만큼 둘이 단단하게 붙어 있지? 이런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결합하고 있는 게 강할까요? 2번, 3번으로 가는 게 더 강할까요? 당연히 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하게 결합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결합력은 보세요. 단일, 이중, 삼중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점점 커져요. 오케이? 그런데 이것 말고 결합 길이가 있거든요. 단일이 있고 이중이 있고 삼중이 있어요. 그럼 결합 길이는 누가 더 기냐 이거죠. 이때 단일 결합은 2명의 학생이 서로 손을 딱 뻗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중 결합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오케이? 삼중 결합은 2손 잡고 다리까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합을 하면 할수록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가장 길고 이중, 삼중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됐죠? 요 정도까지. 됐지? 자, 우리는 지금 왜 원자가 분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죠? 원자가 분자로 되는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분자를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어떤 물질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런 방법들을 크게 묶어서 화학 결합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들을 서로 빌려가면서 서로 결합하는 거. 공유결합. 그러면서 전자쌍을 만들 때 두 원자 사이에서 한 번 만들면은 단일결합. 2개를 만들면 이중결합. 3개를 만들면 삼중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잘 봐요.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반응 속도와 성감 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반응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뀔 거예요.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생성 물질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 쪽이 더 안정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반응 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반응 속도. 이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입자 간의 충돌이 많아야 됩니다. 입자들끼리 막 부딪혀야 돼요. 팡팡팡팡팡 부딪혀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까지 있으면은 반응이 굉장히 빨라져요. 오케이?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수소 원자 혼자 돌아다니면 불안정하다 그랬지. 이 녀석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뭘로 갈까요? 분자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수소가 2개씩 달라붙어서 돌아다닌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많이 충돌하면 많이 충돌할수록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는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물질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을 가린 상태로 운동장을 막 서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칩시다. 알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눈을 가리고 뛰어다니다가 친구들하고 턱 부딪힐 거예요. 그때 탁 부딪혔을 때 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가 뒤를 막 쫓아다니면서 엉덩이에다가 막 불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네들은 뜨거우니까 더 빨리 뛸 거란 말이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요. 오케이? 두 번째, 입자수가 많아질수록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입자수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농도거든요. 농도. 왜 우리 진하다, 연하다 이런 뜻 있잖아요. 진할수록 입자수가 많은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운동장에 10명이 뛰어다니는 거랑 100명이 뛰어다니는 거랑 누가 더 많이 부딪힐까 이거야. 100명. 그렇죠.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부딪히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더 빨라져요. 오케이? 세 번째. 부피가 작을수록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운동장을 10명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10명을 그대로 요 교실 안으로 가져옵니다. 교실에서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뛰어다니는 게 더 많이 부딪히겠죠. 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피,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작아질수록 더 많이 부딪히는 거지. 이거는 사실 압력과도 관계가 있어요. 압력. 이 풍선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꽉 누르면은요, 풍선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체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집니다. 압력을 키우면 부피를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바깥 공간이거든요. 바깥 면적. 근데 바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에다가 각설탕 있죠. 각설탕을 그냥 넣어두는 거랑 가루설탕을 넣어두는 거랑 둘 중에 녹는 것은 가루설탕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게 왜 나오느냐?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우주 공간에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빅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들을 살펴보면요, 수소랑 헬륨이거든요. 수소랑 헬륨. 이때 수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수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모든 수소의 질량과 헬륨의 질량을 딱 재보면은 이때 질량비가 3대 1이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뱅 이론의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의 모든 질량들을 다 모아서 재보면은 3대 1이 나온다. 됐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원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니? 원자. 근데 헬륨은 상관이 없잖아. 헬륨은 상관이 없는데 수소 원자는 불안정하죠. 그지? 그래서 바로 현재 우주에서는 수소 분자 그리고 헬륨도 그냥 이 자체로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해버립니다. 원래 분자라고 하면은요, 원자가 2개, 3개, 4개 막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거든요. 그런데 여기 18쪽 있죠? 18쪽 비활성 기체들은 이 자체만으로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 자체가 원자이자 분자예요. 그래서 현재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2개씩 달라붙어 있는 분자로 존재하지만 헬륨은 처음처럼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이랬을 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이 수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뭐가 많은 거예요? 입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요게 지금 8강에 해당하는 분자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요거는 정말로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에 따라 안정하고 불안정하고 그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이때 원자과 전자가 8개여야지 안정하다라는 규칙. 무슨 규칙? 8. 그렇죠. 8. 전자 규칙. 다른 말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기로 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소들이 자신이 부족한 전자들을 서로 함께 쓰면서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분자가 만들어진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더욱더 안정한 물질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지만 그죠? 주기율표는 정말 필수예요. 주기율표 정말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8강 이후에 아마 이제 1단원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맞네요. 그죠?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6주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으로는 지금 현재 뭐 3강 정도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맞긴 맞겠죠.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할 거고 덜 그런 부분은 빠르게 좀 뛰어넘을 생각이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 이거는 꼭 알아두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꼭 좀 잘 체크해두고 옆에 있는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의 우주의 기원과 진화 부분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나 8강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지막에 했던 부분들은 문제를 꼭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마 풀어보면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지만이 점점 더 익숙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강 1단원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끝내고 이제 우리는 페이지 62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2단원에 해당하는 태양계와 지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했었던 1단원의 대제목은요. 우주의 기원과 진화였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빅뱅. 그렇죠. 빅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허블의 법칙을 배웠었고요. 그럼으로써 우주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또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성간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분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쭉 다뤄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2단원 태양계와 지구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1단원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진화되는 걸 배웠다면은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그 우주의 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는 지구예요. 알겠죠?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런 내용들을 2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태양계의 기원과 에너지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셨습니까? 페이지는 62쪽이죠. 맞습니까? 자, 시작을 해봅니다. 태양계라고 하면은요. 태양을 비롯한 주변에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이런 천체들을 묶어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죠. 자, 우리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게 뭐라 그랬었죠? 별. 그렇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지구는 스스로 빛을 못 내거든요.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구에서 전등을 밝히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은 빛이 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지구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달도 밤하늘에 밝게 보이지만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달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데
이 별 대신에 항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랬을 때 태양계에서는 별, 즉 항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태양. 그렇습니다. 태양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행성. 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명왕성까지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명왕성을 빼버렸습니다.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왕성까지만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자식이 여러분들 나이가 되어서 이 부분을 배울 때는 아마도 해왕성 다음으로 2개의 행성을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행성을 더 찾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번호로만 부여가 돼 있고요. 이름이. 그 행성의 어떤 특징들을 더 정확하게 이제 좀 알게 된다면은 그때는 행성으로 분류를 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해왕성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위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위성.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달. 그렇죠. 달이 있습니다. 달이 위성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행성들에도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만 해도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뭐 이런 식의 위성들이 막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달이 막 몇 개씩 뜨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위성들. 오케이? 또 있습니다. 해성이라고 있죠. 해성. 해성은 뭘까요? 해성. 들어본 적 있죠? 해성. 그제? 해성은요. 행성과 비슷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이때 거대한 타원형으로 공전을 합니다. 타원형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공전할 때는요. 거의 원에 가깝게 공전을 하죠.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지구가. 됐니? 그런데 이때 해성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오케이? 이런 녀석들을 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시다 보면은 사실 지구도 완벽하게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처럼 돌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찌그러진 정도가 작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원처럼 보여요. 그냥 원처럼. 그런데 해성은 진짜로 타원궤도로 돕니다. 우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대표적인 해성 중에 헨리해성이라는 해성이 있어요. 이 헨리해성이 76년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여러분들이 99년생이죠? 네. 맞습니까? 근데 오지 않았어요? 네? 저는 오지 않았어요. 99년생 그 헨리해성은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나이가 약 50에서 6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저희 학교쌤이 자기 아기 때 갔다고. 아, 그랬었습니까? 헨리해성은 약 1980년대쯤에 우리 지구로 가장 근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6년 뒤, 그러니까 205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때 헨리해성이 다시 한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볼 수 있는 나이고요. 선생님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2번을 볼 수 있는 나이고요. 그런 나이죠. 오케이? 해성. 오케이? 그리고 저것 말고도 이제 소행성이라고 해서 행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크기가 모양이 일정하지도 않고요. 모양이 너무 불규칙적인데다가 크기가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태양계의 구성 이런 천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강의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은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의 형성 과정은요. 이미 벌써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들 태양계는요. 결과적으로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주변에 찌끄러기들이 모여가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까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의 생성은요, 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성운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성운이 모이면서 회전을 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성간 물질들이 점점 안쪽으로 동그랗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맞죠? 동그랗게 모이면서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저 가운데 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저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원반 형태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왜 우리 토성 보면은 토성 옆에 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건 지금 태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원시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변의 성간 물질들이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요 주위에 이렇게 아주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 성운들이 동그래지면서 양옆으로는 납작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완전한 태양이 형성이 됩니다. 완전한 태양. 그런데 이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아직까지 빨려 들어가지 않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요. 오케이? 주변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빨려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성간 물질들이 조금씩 충돌을 하면서 입자 크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요 녀석들을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그러니까 행성이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작아. 알겠어? 이런 것들이 태양 주변에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알갱이들 같은 게. 그런데 이런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니까 태양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행성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져요. 태양이 만들어질 때 그 성간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기도 하지만 빨려 들어가지 않은 성간 물질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을 때를 뭐라 부른다? 행성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게 성운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는 이 성운설, 이 왜 성운설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첫 번째. 증거예요, 증거. 성운설이었다라는 증거. 첫 번째. 바로 태양의 자전 방향, 그리고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빙글빙글 돌아요. 이때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태양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가 돼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 때 태양 주변으로 도는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똑같이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 이거잖아.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회전을 하니까 태양도 이렇게 회전하고 주변의 행성들도 이렇게 회전하고 이러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행성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 행성의 공전 방향이 모두 다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다라는 게 첫 번째, 성운설의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그 돌아가는 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을 쫙 다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기껏해야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긴 선생님이 각도를 좀 크게 그려놓은 거고 사실 5도 정도라면 거의 티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거의 비슷한 면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얘네들이 누구는 이렇게 도는데 누구는 이렇게 돈다든가 그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명왕성이 빠졌다 그랬죠. 네. 그 명왕성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전궤도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걔는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걔는 지금 현재 소행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행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공전궤도면이 일치한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봐봐요. 이때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다 보면은 뒤에 무슨 법칙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 들어봤죠. 근데 뒤에 무슨 론, 무슨 설 이런 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법칙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증명이 된 거예요. 맞다라는 거지. 그게 맞아. 알겠어? 그런데 론이나 설이 붙어 있으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얘를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수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성운을 통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별 필요가 없고요. 그 옆으로 넘어가시면은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도 없었겠죠? 선생님이 그전 시간에 별의 생성과 진화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태양은 나이로 치자면은 중년의 나이를 넘어갔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꽤나 온도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깥쪽의 표면 온도를 이야기해요. 내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겠지만 표면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소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태양 처음에 파란색이었어요? 네. 태양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하얀색의 색깔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란색 계열을 나타내고 있으면 좀 이따가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소멸 단계에 들어가겠죠. 아직 멀었죠. 태양이 소멸 단계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고 죽은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서 가루가 되고 아니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일평생을 살고 또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죽고 이렇게 해도 태양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지구의 멸망은 태양이 없어지면 그때 멸망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 일찍 멸망하지 않을까요? 지구의 태양의 온도가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지면은 그때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그죠? 다른 행성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지구와 비슷한. 왜
여러분들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까? 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Y 시리즈에서 읽었어요. 네? Y 시리즈에서 읽었어요. 사실 확률적으로 봐도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외계인이 다른 사람. 태양이 있음으로써 지구가 있는 거잖아요. 지구에 생명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별이 60억 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태양 같은 별이. 그럼 태양 같은 별이 60억 개 정도 있으면 그 60억 개의 별 주변에는 또 수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성에 외계인이 없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우리가 못 본다고 느끼는 거지, 이미 벌써 우리는 외계인과 함께 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외계인이다? 아니요. 야, 우린 항상 외계인을 그 SF 영화에 보면 E.T.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배 나온 그런 애들, 왜 그렇게 생각만 할까요? 외계인도 우리랑 똑같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잘생기거나 말도 안 되게 이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외계인이라고 생각 안 해봤나요?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 Y 시리즈에 네. 사진이 나왔는데 외계인 사진 다 봤는데 E.T. 같이 생긴 것들이요? 네 진짜 못생겼어요. 참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생겼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죠? 왜 외계인들을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봐봐. 그런데 사실 외계인이 그렇게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외계인들이 우리 주변에 우주선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반대로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인지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화성까지 가보자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외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 이 먼지 같은 애들이 뭐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상의 한계를 좀 넓혀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진짜로 확률적으로는 외계인이 없다 그러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자, 지구라고 하는 이런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태양을 볼까요? 앞에 보세요. 태양도 층상 구조로 나타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가운데는 핵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복사층과 대류층이 있습니다. 아까 태양이 별의 일생 중에서 무슨 단계에 해당하고 있다? 주계열성. 그렇습니다. 주계열성에 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계열성에 해당할 때는 원시별과 차이를 둘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날 때? 아니 수소유. 그렇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계열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태양에서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핵입니다. 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발생한 에너지가 복사층을 따라서 대류층을 따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열의 전달 방법 3가지를 배웠을 텐데 이때 전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류라고 하는 게 있고 복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입니까? 전도가 뭐죠? 이렇게 금속 막대 한쪽 끝을 가열하면 다른 쪽도 뜨거워지는 게 전도죠. 네. 전도는 에너지가 전달될 때 물질 내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대류는 뭘까요? 여기 안에서 이동을. 예를 들어서 공기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물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이때
물질과 함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복사는요. 복사는 에너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 복사라고 합니다. 즉 태양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때 내부의 핵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은 에너지가 전달될 때 복사층에서는 말 그대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깥쪽 부분에 있는 이 기체들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이 에너지가 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바깥쪽에 있는 기체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았을 때는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활발하게 대류 현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이 태양 에너지는 요 수소 핵 융합 반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태양 에너지의 근원에 설명을 읽어보시면은요. 태양의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 할 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공식이 이런 공식이 하나 써 있습니다.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앞에 보세요. 요거 공식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습니까? 요거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아인슈타인.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랑 질량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곧 에너지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공식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E는 에너지, M은 질량입니다. 요 C는 비대속력 광속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광속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곧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큰 거고 질량이 작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고. 그런데 이것으로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잘 봐, 얘들아. 수소가 모여서 더 무거운 헬륨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수소 하나보다 헬륨 하나가 4배 정도 무겁습니다. 수소 하나보다 헬륨이 4배 정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하나보다 헬륨 하나가 4배 정도 무거운데 수소 4개랑 헬륨 1개의 질량은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커요. 알겠어? 봐봐. 수소 하나보다 헬륨 하나가 더 무거워요. 근데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보다는 질량이 조금 더 큽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반응,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볼 때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4개의 질량과 헬륨 1개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재보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질량이 어디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물리 1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태양 에너지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 수소 핵 융합 반응. 여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사족인데요. 앞에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얘들아. 우리가 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핵 융합 반응이고 하나가 핵 분열 반응입니다. 이 2개를 모두 다 핵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핵 융합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알겠지. 핵 분열은 뭘까요? 핵이 쪼개지는 겁니다.
가벼운 게 모여서 무거운 게 될 수 있다면은 반대로 무거운 게 쪼개져서 가벼운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둘 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핵반응은요, 핵분열이에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이런 원소들이 붕괴가 돼요.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야. 너네들 있잖아. 집 주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면은 찬성을 할래, 반대를 할래? 반대죠. 왜? 위험하니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뭐 체르노빌이나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그 쓰나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 지금 일본에서도 약간 좀 쉬쉬하고 있지만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죠. 그 후쿠시마 지역 있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후쿠시마 지역은 향후 300년 정도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 될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지역에서 10km, 20km, 30km, 50km 바깥쪽으로 다 물러나서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지역 자체는 아마 300년 가까이는 사람이 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바깥쪽으로 방출되었던 방사성 물질들이 땅에 녹아 들어갔을 텐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수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되겠죠. 체르노빌 마냥. 체르노빌 사람 안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체르노빌 시예요. 네, 그거만 그 체르노빌 다이어리 그 영화 있잖아요. 아, 영화까지 보셨습니까? 거기서 네. 무슨 삐 어쩌고 무슨 삐 어쩌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뭐지 원자력 중독된 사람들이 아, 네네네. 좀비같이 죽는데 네. 뭐 좀비 마냥? 네. 아, 근데 이제 뭐 그런 오해와 진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 봐봐. 방사성 원소에 방사능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람이 뭐 좀비 마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암 있잖아요. 암.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는 질병이거든요. 암이 왜 무섭냐면은 너네 감기 걸리면은 콜록콜록 하잖아. 맞지? 근데 좀 심한 감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도 콜록콜록 하다가 그냥 나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항원, 그러니까 병원균 같은 것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걔를 없애기 위해서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항원에 항체가 딱 붙어버리면은 그때는 항원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그 항원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또 항원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에 여러 번 감기를 걸리지만 그 감기들은 모두 다른 감기들이에요. 똑같은 감기를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왜? 한 번 감기에 걸리면은 그 감기에 대한 기억을 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야! 조절해! 항원 한 번 들어온 항원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켜서 암세포를 만들거든요. 너네 상처가 나면은 거기가 복구가 되지. 그게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암세포도 그래요. 암세포도 세포수가 막 늘어난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어느 정도 수가 늘어나면은 딱 중지를 해버려요. 세포 분열을. 근데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몸은 그것을 항원으로 인식을 못해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도 그게 나쁜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계속 커집니다. 얘네들은 분열을 중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나타나서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 그런데 그런 방사성 원소가 그런 암의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좀비 마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그래서 무섭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인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방사성 물질들이 막 외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체르노빌에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시멘트를 부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시멘트를. 막대한 양의 시멘트를 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그거를.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그런데 스물스물 방사능 원소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체르노빌 자체가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너네 원자력 발전할 때 보면은 막 TV 같은 데서 아마 그 내부 보여준 적 있을 텐데 그 안에 보면은 연료봉이라고 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 속에 이렇게 잠궈두거든요. 본 적 있나요? 이렇게 투명한 물 속에 이렇게 막 네모난 이렇게 봉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물뺄 것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 커다란 수영장 같은. 네, 커다란 수영장 같은 데다가. 다 빼고 남아 있는 그것만. 그게 남아 있는 것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담궈 내용물 담궈 봉이랑 물뺀 건 봤어요. 아, 그래요? 물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연료봉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료봉이 물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얘가 공기에 노출이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하면서 연료봉이 녹아버려요. 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 속에 이렇게 채워두거든요. 그런데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서 그 발전소에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외벽에 붕괴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간 거야.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던 그 연료봉이 녹으면서 방사성 원소가 기체가 되어서 나가고 그게 또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기체가 퍼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지금 현재도 거의 지역은 뭐 사용 못하고 향후로도 사용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집 근처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면 절대 찬성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 24시간 동안 온수가 공짜입니다. 온수가. 뜨거운 물이. 왜냐? 네? 계속.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발전을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발전소가 이렇게 돔 형태로 이렇게 생겼죠. 그럼 내부는 이 돔이 굉장히 두꺼운 시멘트야. 몇 겹으로 돼 있는 시멘트 돔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료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물이 담겨져 있고 연료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면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깥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순환시킵니다. 물을 순환시켜요. 그러면은 물들이 저 주위를 이렇게 삥 도는 과정에서 저 안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럼 수증기로 바뀌면 얘네들이 싹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바람개비,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은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야. 간단한 거야. 풍력발전기랑 똑같은 거야. 풍력발전기 바람개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람 불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하지. 똑같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도.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도 뜨거울 거 아니야. 맞지? 그거를 가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근데 그게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거니까 저기 방사능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지를 주죠. 일단 위험한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하겠죠. 뭐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오면 싫죠. 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위험성 때문에. 그지? 근데 그 위험성은 우리가 핵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핵 분열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방사성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 저 핵융합 반응 있죠? 그런 물질들 전혀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 같은 거 전혀 발생 안 하면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우린 저거 쓰면 되지 않겠니? 근데 왜 못 쓸까요? 그렇죠. 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반응이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그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저 태양 내부의 온도와 압력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도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요. 막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치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핵 분열이 아닌 핵융합 발전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청정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나요? 자, 태양 에너지가 저 내부에 있는 핵융합 반응이야.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저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때 태양이 매초 4 곱하기 10에 26승 와트 정도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맞죠? 1초마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에너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알았어? 이게 지금 매 초마다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야, 태양이. 그런데 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올 거 아니야. 근데 태양에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이게 전부 지구로 올까? 아닐 거 아니니. 전체적으로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는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지구 안쪽이 아닌 지구 바깥쪽 대기권까지 딱 도착하는 에너지는 그 양이 많이 줄어버려요. 많이 줄어서 얼마냐? 2 곱하기 10의 17승 와트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유, 그래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에너지는 지구로 완전히 들어오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구로 실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저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 또는 우리 교재에 보면 한 30% 정도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 수준만 지구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반사가 됩니다. 이때 저기 적혀있는 수치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전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대기권 바깥쪽에 도달하는 에너지에 얼마가 들어온다? 그렇죠. 4분의 1 정도가 들어온다. 이때 저 에너지를 태양 상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실제로 지구에 들어올 때는 계속해서 양이 줄어서 요만큼만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만으로도 우리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구에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원에 대해서. 지구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들의 근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봤었던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입니다. 자, 저 세 가지가 지구에 있는 그 수많은 에너지의 근원이거든요. 이때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구도 내부로 들어가면 뜨거워져요. 그랬을 때 그 뜨거운 열 에너지. 알았니? 막 마그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산 주변에 온천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자력 발전의 그 재료가 되는 물질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 있죠? 그런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지구 내부에서도 붕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온천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요.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이유. 바로 조력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조력 에너지는 태양이 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태양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작용하는 조력 에너지에 의한 밀물과 썰물은 거의 대부분 달 때문이에요. 알겠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 아니면 석유,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부터 알고 그게 아닌 것들은 전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더 쉽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페이지 63쪽 가장 아래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